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헤일 메리의 발표를 맡은 허윤지입니다. 네. 저 혹시 이렇게 줄이면 더 안 보이나요, 화면? 네. 이럴 수가. 네, 줄어들면은 저게 살짝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이게 한 상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사주 서비스가 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부분은 프리를 소비를 하면 끝나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결과만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서비스인 도화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화선은 캐릭터 기반 인터랙티브 사주 서비스인데요. 한자로 풀면 복숭아꽃도, 그리고 꽃화, 그리고 줄선. 처음에 서비스 방향이 연애운 위주로 잡히면서 이름도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사주에서 그 도화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관련이 있는 살인데 거기서 도화를 가져왔고 여기에다가 선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점술에서 붉은 실로 인연을 잇는다는 개념, 그리고 그 실에 선과 불 붙이는 도화선이라는 그 단어의 선, 합치면 당신의 매력을 터뜨려줄 인연의 선이라는 뜻이고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운세를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경험, 그리고 그 불꽃에 선을 대는 것, 그게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파트 1에서는 저희가 도화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팀이 처음부터 도화선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 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K컬처 팬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한국 이름을 장명해주는 것과 사주 콘텐츠를 결합을 해서 해외 사용자에게 한국식 세계관 경험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당시 저희 가설은 해외에는 그 정통 한국식 사주 서비스의 공급 공백이 있다. 공급만 잘하면 사용자가 좀 꽤 들어올 것 같다 였습니다. 이게 좀 들어보면 꽤나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문제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케이스의 경우 상태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DAG 모델링을 설계를 해봤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를 그려보는 건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용자의 행동을 C에서 I 그리고 J를 거쳐서 A로 가는 흐름으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문화 노출인 C에서 관심인 I가 생기고 신념인 J가 형성이 되면 행동 A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J에서 A로 가는 그 엣지가 좀 약하다는 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그 관심은 생기는데 실제 행동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진입 장벽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좀 단순했고 사용자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까지 넘어야 하는 장벽이 너무 많았었던 것인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글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사주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사용법도 배웠어야 했습니다. 장벽이 하나씩 쌓일수록 유저가 진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그 유저의 의지가 분명을 해도 사용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쳐서 떠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진단은 이거입니다.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되지 않는 거고 비짓에서 인풋, 그 리절트 액션으로 완주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인풋 이후 전이 엣지가 다 붕괴합니다. 거기다가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사용자의 재시도 확률도 0.2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의 구조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부트스트랩인데 대신 저희는 끊긴 엣지 하나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신념인 J에서 행동 A로 가는 그 전이 하나에 저희의 그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가 세운 원칙으로는 속도가 정확도보다 우선이고 즉시 결과를 내야 된다 였습니다. 행동이 먼저 발생을 해야 J의 누적과 루프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놓쳤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념이 먼저 생기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볍게 경험을 해보고 재밌으면 또 오고 그러다가 팬이 되고 그런 순서였어요. 불확실한 글로벌 사주에 대한 수요보다 좀 더 확실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벗 관련해서는 단순히 국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먼저 왜 되지 않았는지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의 K-미스틱에 관해서는 글로벌 영어권을 타겟으로 삼았었는데 범위가 넓었었던 만큼 시장은 컸지만 바로 그 넓이 때문에 수요를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방법론으로 시장을 다시 분석했고 그랬더니 문제가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있는데 기존 서비스의 분위기가 그들과 좀 맞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콘텐츠도 좀 부족했으며 사주를 본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는 있지만 이 진입 장벽들에 대해서 막힌 나머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발표에 깨비가 질문을 해주는데 왜 이 시장을 선택했냐 하면 수요는 이미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달도 쉬웠고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방법론은 그대로 둔 채 타겟만 좀 더 명확하게 좁혀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국내 서브컬처 감성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시장 대신 국내 시장으로 피벗을 했고 근거는 총 3가지이며 첫 번째는 영어권 진입의 불확실성과 비용이 너무 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울땅이라는 서비스가 더 현대에 입점을 하면서 대한민국 1위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브컬처에 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서브컬처 감성의 유저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주 담론이 매우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받아줄 감성 공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시장 규모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집중하려는 영역 역시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점술시장 전체로는 1조 4천억 원이었고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상담을 다 합친 수치인데 사주는 그 현금으로도 많이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금 거래 미집계 분까지 합하면 아마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의 경우 7천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쏨의 경우 628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왜 지금이냐가 좀 중요한데요. 사주 시장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계속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불확실성 심리로 인해서 취업과 연애 등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서 사주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늘었고 두 번째로는 SNS 바이럴 확산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에서 자생적으로 퍼지면서 사주의 인증 자체가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어요. 그리고 MZ세대의 80%가 점술 이용 경험이 있을 만큼 자기 서사를 탐색하는 욕구가 사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에 대한 심리인데 사주의 복채 자체가 좀 3,000원에서 이제 10,000원이 잘 안 되는 수준이라서 19세에서 39세의 74%가 이용 경험이 있을 만큼 결제 허들이 낮습니다. 저희는 이 현상을 하나의 시장 신호로 해석을 했고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 세로축이 몰입형 대 단순 텍스트형 그리고 가로축이 메인스트림 대 서브컬처입니다. 청월땅은 몰입형이지만 지금 메인스트림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타이트 사주도 비슷한 위치인데 그리고 사주와이는 단순 텍스트형임에도 조금 더 메인스트림에 존재하고 있죠. 실제로 기존 사주 서비스들이 크게 두 방향을 목표로 이동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이고 범용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위인 서브컬처이면서 몰입형인 자리가 좀 비어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큰 사주 시장 속 수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발견한 빈틈이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지는 파트 2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화선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핵심 인사이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도 좀 보통 왜 사주 서비스에서 결제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용자가 사주를 믿지 않아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용자가
진입을 한 후에도 A1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관망 상태인 O에 고착해버리는 게 전환 실패 케이스의 총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본질이 뭐냐? 받은 정보가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 이 사주가 내 이야기가 맞는가라는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내 얘기 같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주 얘기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반응이 터지는 콘텐츠를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이거 나잖아 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설계를 해야 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 얘기다. 그리고 내 얘기나 고민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어느 지점에서 생기고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네, 여기는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단계로 쪼개서 기록을 하는 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사주 페이지를 누르고 무료 부분의 결과를 보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결제를 한 다음에 또 돌아오는 흐름, 그걸 하나하나 다 로그로 남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결과를 보는 데까지는 왔는데 결제에서 이탈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를 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몇 명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이 변수들은 이후에 나오는 문서에서 공통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 OKR인데, 저희는 OKR을 성과 관리 도구라기보다는 관찰 가능한 상태를 알 수 있는 학습 관리 도구로서 사용했는데요. O로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타겟인 서브컬처 감성의 여성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행동 흐름을 상태 이벤트 정의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정규화를 하는 것. 그리고 KR은 그 상태 이벤트 집합 정의, 그리고 이벤트 로그 스키마 구축이고요. R은 사용자별 시퀀스 재구성, 그 전이 그래프 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V2로 확장을 할 때도 이 구조에다가 상태와 이벤트만 추가하면 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서. 처음에 오신 것 같은데. 안 돼. 다시 네가 제가 나가보든가. 안 돼. 그럼 같이 갈까요?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갈게. 네, 잘 보셨나요? 좀 재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분위기 환기용으로 좀 제작을 해본 영상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성격이 이 짧은 영상에서 잘 담긴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화선 연애원 파트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1의 문제정의서입니다. 타겟은 사주에 관심이 있는 서브컬처 감성의 여성인데요. 페인 포인트를 보시면 사주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비브랜드로 진입이 좀 꺾이고, 진입을 해도 의미 형성 없이 O에 고착이 되어서 A1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구경만 하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문제 배경으로는 청월당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면서 서브컬처 감성 공간이 비어갔고 커뮤니티 사주 담론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받아줄 구조가 없다. 그래서 문제 정의로는 진입 장벽 3개가 합쳐져서 임계점을 초과하면 사주 욕구가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3개가 감성 불일치, 컨텐츠 부재, 그리고 노출 부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 행동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부트스트랩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네, 구조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진입 장벽 부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감성 불일치, 그리고 콘텐츠 부재, 그리고 노출 부담이 쌓일수록 행동 확률이 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오른쪽이 상태 정의에 대한 구조인데 C에서 I, 그리고 C, I, O에서 M에서 A1으로 가는 엣지가 막혀 있는데요. 커뮤니티 자극에서 그 탐색 관심이 생기고 전망 상태에서 의미가 형성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 전망에서 의미로 가는 그 연결이 막혀 있는 게 저희의 핵심 문제입니다.
장벽이 O와 A1의 전이를 막는 구조고 사주 내용의 정확도가 아니라 의미와 마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 검증은 총 4개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 테스트 1은 서브컬처 감성 시딩이 실제로 유입을 만드는지인데 CTR과 UTM 소스 수집률이 0.95 이상이 목표이고 테스트 2는 들어온 사람이 결과까지 완주하는지입니다. 결과 수령 완료율이 50% 이상, 그리고 첫 결과까지 15초 이하, 그리고 결과 화면 체류 60초 이상입니다. 빠르게 받고 오래 머물러야 의미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로는 결제 의향이 있는지, 즉 페이월 클릭률이 10% 이상,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5%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구매 전환율의 경우 약 2% 내외로 나와 있는데 사주 특성상 가격대가 낮아서 저희는 조금 더 높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테스트는 재방문이랑 공유고 D7의 리텐션으로 받고 공유는 MVP 이후의 태스크로 뒀습니다. 네, 이제 SED인데 각 단계마다 어떻게 개입을 할지 아이디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유입 단계에서는 서브컬처 감성 시딩이랑 AI 제작에 대한 공개, 그리고 채널별 UTM 분리입니다. 온보딩은 입력 최소화와 캐릭터 온보딩이고요. 그리고 결과 소비는 서사용 이중 포맷, 그리고 두 역술사에 대한 해설 루프가 있고 결제는 블러 해제 단일 CTA 원샷, 그리고 재방문은 미선택 캐릭터에 대한 재등장이라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디시전 로그의 첫 번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입과 인지 첫 번째 그 단계인데 저희가 뭘 결정했냐면 연애운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진입을 할 때 60초 정도 되는 인터랙티브 픽션 인트로를 넣자. 그리고 AI를 만들었다는 것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총은 직업은 연애운 같은 다양한 그 주제들을 다 다룰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흩어져서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좀 힘든 그 단점이 있었고 연애운 하나로 좁혀야 저희가 측정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은 사람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라서 사용자에 대한 그 반응을 검증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AI 제작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숨겼다가 나중에 사용자들한테 들키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그냥 AI로 제작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은 측정이 좀 깔끔하고 서브컬처의 감성을 바로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픽션 인트로에 대한 개발 리소스가 좀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결정으로는 온보딩 단계인데 강연우와 한도윤 캐릭터를 다른 해석으로 분리를 하고 무료로는 오행 분석까지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래는 블러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왜 사주 결과 전체를 무료로 보여주지 않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돈 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부 블러 처리를 해버리면 들어온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기본 사주 내용인 오행 분석 같은 부분은 살짝 공개합니다. 내 사주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인지하게 하고 이게 나에 대한 데이터가 되면서 그 사람은 아마 더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블러가 나오면 아마도 오히려 좀 더 저게 뭔지 보고 싶다,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으로는 결제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결제를 하고 나면 챕터 형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챕터마다 캐릭터가 1대1 대화 형식으로 먼저 말하는 형식으로 좀 의미가 먼저 형성이 되고 웹소설형 본문으로 상세도와 가시성을 둘 다 챙깁니다. 그러면 완독률이 올라가고 이메일이 결제 후 재접근과 자산화 채널이 됩니다. 픽션이랑 AI 풀이가 섞이면 어색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처음에 그게 걱정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캐릭터가 먼저 말을 걸면 이건 단순 정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해석이다 라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 느낌이 생긴 다음에 AI 분석이 나오니까 좀 더 잘 읽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직전에 할인 카운트다운을 넣었고 지금 아니면 원가로 사야 된다라는 구조로 망설임 구간을 좀 줄이는 장치를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 결정으로 재방문 단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결제를 하고 결과를 다 보고 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캐릭터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해요. 예를 들어 연우를 선택했으면 반대로 도윤이가 나와서 말을 거는 건데 저는 이게 왜 재밌었냐면 단순히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진짜 궁금조차 안 했을 수 있는데 선택한 캐릭터의 성격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저 캐릭터는 이런 애구나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지를 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외부 트리거 없이 내부에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특이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단일 분기로 추가 개발 없이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느낌이 없이 재구매해주세요를 어필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5번째로 공유 카드인데 이거는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결제 완료자에게 감성적인 무드가 담긴 사주 결과 공유 카드를 자동 생성해서 주는 기능이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PDD에서 이 기능은 MVP 이후로 단계로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버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핵심 가설 검증에 집중을 했고 공유 카드 자체는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여서 이후에 확장 기능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보존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례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능보다 지금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기능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저희의 의사결정 원칙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개까지 다 보셨는데 이 결정들이 제각각처럼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의 전략에서 나온 결정들이고 사용자가 각 단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결국 서비스에 대한 완주율도 올라간다는 가설 안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가를 위주로 전략 OKR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K1부터 K5까지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설할지에 대한 원칙인데 먼저 K1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이벤트 단위로 기록하고 K2에서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K3는 전이에 대한 정의 시점인데 초기에는 단순한 행동 흐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더 정교한 정의 분석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사용자가 다음 행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측정하고 5번째로는 각 기능이나 개입이 실제로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구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한 단계인데 그래서 사용자가 다음 단계로 더 자주 이동하는지 그리고 행동 속도가 빨라지는지 그리고 재방문 루프가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을 했고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사용자에 대한 행동이 특정 흐름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디시전 로그 1에서 5까지가 이게 다 매핑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디시전 로그는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특정 행동 전이를 바꾸기 위한 개입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들었냐로 효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어떤 전이를 노렸는지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 전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큐션 OKR인데 V1 전용이고 저희는 사용자가 들어왔는지 그것까지 도달했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그 행동이 반복되는 루프가 만들어졌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또 각 단계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함께 측정을 했고 단순히 사용자가 몇 명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고 그리고 어디서 멈췄는지를 보는 구조이고 정리를 해보자면 전략 OKR이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프레임이라면 엑스큐션 OKR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측정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로그 화면인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백로그를 단순 할 일 목록으로 보지 않았고 각 작업이 어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정의를 하면 해결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 작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 연애운 파트에 대한 실제 서비스 흐름인데 첫 번째로 랜딩, 그리고 픽션, 입력, 로딩, 무료 결과, 결제, 유료 결과, 미선택 캐릭터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하나가 저희 핵심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인데요.
한 캐릭터를 보면 나머지 다른 캐릭터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서비스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흐름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만든 화면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강현우, 오른쪽이 한도윤인데 같은 화면에 있는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 또한 저희가 의도를 한 것입니다. 강연우는 전통형의 직관형인 캐릭터고 외형으로는 흑발에 창백한 피부, 목 타투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반말을 좀 사용하고 직설적인 편입니다. 이 캐릭터의 해석 방식은 흉은 그리고 경고 중심이고 결말을 좀 먼저 말해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말만 해주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좀 더 편하게 말을 해보자면 MBTI 좀 T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한도윤은 데이터형, 논리형인 캐릭터입니다. 백금발에 연우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편입니다. 말투는 존댓말을 주로 쓰고 분석적이며 따뜻하지만 냉정합니다. 이 친구는 좀 가능성과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데 연우랑 완전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같은 사주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거든요. 만약 강연우가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났어 라고 말하는 것을 한도윤은 다르게 표현해서 지금 이 변수들을 조정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또 F 같죠? 두 캐릭터가 같은 사주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냐? 사주 해석이 원래 학파마다 다르거든요. 실제로도 같은 사주를 보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역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캐릭터를 한 거고 픽션이지만 근거가 있는 픽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공간 설계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강연우의 구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한도윤의 구역이고 좀 한옥 내부에 밝고 정갈한 그 현대적인 상담 공간입니다. 가운데 공용 공간이 대청마루인데 두 사람이 좀 마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설계 자체가 좀 세계관을 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같은 한옥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실제 서비스 화면인데 일반적인 심리 테스트나 운세 서비스는 보통 질문이나 결과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반면 저희는 시작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사용자가 들어오자마자 입력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대신 그래서 먼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짧은 상황극을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도화정 공간을 발견을 하면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말을 세게 하는 편인 연우가 등장을 하고 그 연우를 도윤이가 말리는 식으로 좀 둘의 대조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 그 역술사의 말투로 온보딩이 이어지는데 보통 정보 입력은 가장 지루한 구간인 반면 저희는 이 과정도 스토리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폼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캐릭터와 대화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과정도 몰입이 끊기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서비스에서는 이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는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세계관과 캐릭터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활용했는데요. 두 캐릭터의 서사나 설정을 짧은 에피소드 형태로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캐릭터에게 애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로딩 시간조차 이탈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몰입이 깊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무료 결과 화면인데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부 정보는 보여주고 일부 정보는 가려준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결과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도 전체 결과는 확인할 수 없음으로써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할인 시간까지 하단에 함께 제시를 해서 궁금증과 즉시성을 좀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결제 이후에는 유료 결과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는 단순히 AI 분석 리포트를 텍스트형으로 그냥 길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의 성격과 말투에 맞춰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결과를 읽는 경험 자체가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경험이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또 내용에 따라서 차트, 그리고 프로필 카드, 편지 형식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긴 결과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캐릭터가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일러스트와 대화 장면을 배치를 해서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와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보 전달과 몰입감을 함께 가져가는 데 집중을 했고 긴 그 결과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줄이는 데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V1 가설 검증인데 이 부분은 저희 데이터 파트를 맡아주셨던 수아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크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체크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제 저희가 설계했던 가설 설계가 실제 검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설이 검증된 사례는 이제 타겟이 적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사주에 관심이 많고 이제 서브컬처 감성을 지닌 2030 여성이 실제 반응할 것이다 였는데요. 이제 6월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6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좀 뽑아보면 총 293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이 83%, 남성이 17%였습니다. 즉 여기서 여성향 콘텐츠, 캐릭터, 마케팅 전략이 유효했다는 신호를 좀 보내줬습니다. 또 이제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52%로 제일 많고 10대가 24%, 30대가 23%였습니다. 핵심은 여기서 여전히 20대가 유효 접속하는 사용자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저희가 관찰한 재미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유입으로 이전 대비 10대 비중이 기존에는 5%에서 24%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즉, 왜 이럴까를 좀 살펴보니 6월 9일부터 시작된 연애사주 서비스의 인스타그램 광고 시작 이후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가설을 2030 세대 타겟으로 했으나 이제 1030 세대 타겟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설은 인터랙티브 픽션 형식이 사용자의 호감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픽션 형식을 연애운 도입 파트와 이제 무료 사주 결과 페이지에 적용했는데요.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몰입한 사용자는 끝까지 따라오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로는 이제 96명이 이제 연애운 랜딩 페이지에 진입을 하고 그중 이제 266명이 무료 결과 페이지에 도달해서 약 67%의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초기 인터랙티브 픽션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사주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약 70%로 꽤나 준수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사주 결과 페이지의 평균 스크롤 도달률이 약 90%로 한 번 보면 결과까지 거의 다 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인터랙티브 요소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몰입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했죠. 네, 다음으로 적중한 사례는 유료 결과 페이지 도달률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유료 결과 페이지 진입을 위해서 유료 결과 페이지 진입을 통해서 이제 141명의 사용자는 이제 무료 사주 결과 페이지 이후에 이제 결제 시도 의향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용자는 59명입니다. 실제 결제 전환율은 이제 약 42%이며 이제
결제 의향 사용자의 10명 중 4명은 실제 결제를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9명의 수치는 사실 저희가 할인가와 쿠폰 도입 정책 이유를 포함한 수치이고 추후 자세한 매출 성과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자의 결제 후 12페이지로 구성된 유료 페이지의 몰입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료 사용자의 경우 12개의 결과 페이지의 이제 평균 체류 시간은 약 5분으로 확인을 했고, 이 평균 스크롤의 깊이는 약 87%로 결과 자체의 몰입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7페이지에서 가장 체류 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결국 사용자는 본인의 운명의 짝의 외모와 이제 성격적인 특징을 매우 궁금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7%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7페이지의 결과를 보고 이제 훅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네, 다음으로 적중한 거는 이제 크로스셀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저희가 1차 결제를 선택한 캐릭터 기반의 사주 결과를 본 사용자에게 미선택 캐릭터 사주를 추천해주는 클로징 멘트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앞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클로징 멘트를 클릭한 54명의 유료 사용자는 이제 그중 39명이 실제 미선택한 캐릭터의 스토리로 이제 진입을 했고, 이제 2차 결제 진입은 이제 17명이 시도를 했고, 실결제는 이제 총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한 명의 사용자가 2번의 결제를 이뤄낸 것이죠. 이를 통해 저희는 재방문 트리거 설계가 작동을 했고, 크로스의 매출 성과로 이어졌음을 검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윤지님이 이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수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또 보실 텐데요. 잠깐만요. 일선 없어. 잠시만요. 네, 영상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영상 잘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나온 영상의 주인공인 깨비의 일일 운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순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V1 연애운의 유리 파트보다 저희가 V2 일일 운세가 먼저 배포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래 계획은 연애운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였었는데, 결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일 운세에 대해서 먼저 좀 출시를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솔직히 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유료 연애운을 바로 냈었으면 이 서비스에 수요가 있나를 좀 모르는 상태로 원샷 승부를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일일 운세를 먼저 내면서 사람들이 깨비한테 애착이 생기고 세계관에 익숙해지고 데이터도 먼저 쌓아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일일 운세가 훨씬 좀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클로드 API 연동이 없이도 구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네. V2는 V1이랑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V1이 어떻게 결제하느냐를 만드냐였다면 V2는 어떻게 메일 다시 오게 만드냐인데요.
그리고 매일 일일 운세를 보러 오는 사람이 결국 연애운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목표를 삼기도 했고, 일일 운세가 연애운의 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여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먼저 사용자가 어떤 형태의 콘텐츠에 더 잘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했고, 운세를 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세를 소비한 사용자가 캐릭터에 애착을 느끼는지, 그리고 연예인 서비스로 넘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재방문인데, 사용자가 하루 뒤에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주요 지표로 관찰을 했습니다. 네, SED로는 각 전이 단계마다 개입 포인트를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어디에서 보여줄지, 어떤 시점에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할지 같은 것들인데, 이 단계에서는 방향만 정하고 실제 적용 방식이나 수치는 이후 디시전 로그에서 정했습니다. 네, V2에 들어오면서 기존 랜딩 페이지에 대한 구조를 변경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연애운만 있었거든요. V1 때는 그게 맞았었고, CTR을 좀 깔끔하게 책정을 하려면 변수를 하나로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V2가 나온 시점에는 그 검증이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일일 운세와 연애운, 그리고 준비 중인 다른 서비스들까지 한 화면에 보여주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가 사주 도메인이구나를 바로 느끼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일 운세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결정으로는 유입 채널인데,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 그리고 스레드를 중심으로 깨비 캐릭터의 콘텐츠를 배포했습니다. 중요했던 거는 단순한 그런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가 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캐릭터 콘텐츠 형태로 접근을 한 거였고, 채널마다 UTM을 좀 다르게 심어서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보딩 구조인데, 일일 운세는 연애운보다 훨씬 가볍게 접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입력 정보도 최소화했고, 그리고 광고가 나오는데 저희 깨비가 아주 누워서 당당하게 좀 말을 합니다. 나 추루 사 먹게 광고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고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 느끼게 전환시킨 케이스입니다. 결국 핵심은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광고로 인한 거부감도 캐릭터 경험을 통해 완화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실제로 보게 되는 일일 운세 카드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는 텍스트를 길게 읽는 방식 대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비율 자체를 9:16으로 잡았는데, 이게 인스타 스토리 비율입니다. 카드 자체가 공유 콘텐츠가 되는 구조이고, 별도 공유 카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세는 매일 자정에 바뀌는 만큼, 오늘의 운세를 봤으니까 그럼 내일 또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광고 방식인데, 저희는 영상 광고도 고려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대신 외부 링크를 한번 방문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선택을 했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일일 운세의 목표는 광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보다 사용자의 습관 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15초나 30초 정도 봐야 되는 광고 시청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수익 구조는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다 보고 나면 깨비가 물어보는데요. 오늘 운세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맞았다, 아쉬웠다, 모르겠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별점도 아니고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포인트인 게 부담이 없어야 실제로 누른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꼭 필수도 아니라 그냥 건너뛰기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 운세가 실제로 맞았냐를 볼 수 있고, 나중에 이거를 품질 개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깨비가 물어보는 형식이라서 피드백인지 대화인지 경계가 없는 게 핵심입니다. 운세를 다 보고 피드백까지 남기면 마지막에 깨비가 자연스럽게 저희 V1인 연애운을 추천합니다. 일일 운세의 흐름은 끊기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도 관심 있는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연애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공유 기능으로는 별도의 공유 콘텐츠를 만드는 대신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일일 운세 카드 자체를 공유 카드로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추가 제작 비용 없이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주정보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서 부담 없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공유 자체가 또 다른 유입 경로가 되도록 만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추적 방식인데 저희는 여기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넣지 않았었고 쿠키나 UTM으로 재방문 여부를 추적합니다. 이게 엄청 정교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정교함이 아니라 속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빠르게 배포를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오는지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그인은 그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카카오 로그인은 나중에 CS가 생긴 뒤에 도입을 했고 이 점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 Execution OKR인데 구조는 V1이랑 같은데 보는 게 다릅니다. V1이 결제가 일어나는가였다면 V2는 매일 다시 오는가였고 데일리 루프가 핵심 지표입니다. 오늘 온 사람이 내일 또 오는지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형성된 것이라고 봤고 백로그 같은 경우에는 V1과 마찬가지로 결정이 먼저 있고 작업이 따라온 구조입니다. 다만 V2는 개발 사이클이 훨씬 빨랐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V1보다 먼저 배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V2의 전체 서비스 흐름인데요. 들어와서 깨비를 만나고 또 정보를 입력하고 광고도 보고 카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피드백을 남기고 연애운에 대한 CTA를 보고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첫날 온 사람이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도 또 오다가 어느 순간 연애운 CTA를 누르는 흐름 그리고 그게 저희가 설계한 루프입니다. 저희 마스코트 캐릭터 일일 운세의 화자이자 도화선의 얼굴인 깨비입니다. 도화선이라는 장소에 깃든 검은 고양이 영물이라는 설정이고 연우, 도윤이와 같은 공간에 삽니다. 아무래도 그 연우와 도윤이의 캐릭터성이 좀 타겟이 명확하고 서브컬처적인 요소가 좀 강한 만큼 일일 운세를 다루는 깨비의 캐릭터성은 반대로 좀 더 일상적이고 장난기 있게 그리고 범용성이 좀 넓은 타겟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일일 운세에 대한 실제 화면이고 도화선의 도메인에 들어오면 연애운이 메인이고 아래에 깨비 일일 운세가 보입니다. 일일 운세에 들어가면 깨비가 바로 보이고 시작하기 버튼만 바로 보여주면서 최대한 가볍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일일 운세는 반복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입력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 광고도 사용자의 거부감을 덜고 이탈을 줄이기 위해 깨비라는 캐릭터성을 활용해서 광고를 보러 가는 행위가 단순히 귀찮은 행동이 아닌 깨비라는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운세 카드입니다. 저희는 결제를 텍스트로 길게 보여주기보다 여러 장의 카드를 넘기면서 보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첫 장에서는 오늘의 종합 운세와 중요 영역 점수를 한눈에 보여주며 다음 장 넘기면 시간대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애, 직장, 재물 같은 영역별 운세도 따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비와 친해지면서 저희가 의도한 깨비의 의미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는 오늘의 행운 요소와 피드백 그리고 공유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깨비가 가볍게 추천하는 형태로 좀 배치를 해서 사용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V2의 가설 검증 파트인데 이 부분도 수아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이어서 한번 이전과 같이 이제 깨비의 일일 운세 적중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일 운세 광고 확인 후에 저희는 결과 카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광고로 인한 이탈, 거부감을 한번 진단해 보았는데요. 이제 진단 결과 광고를 보고 1일 4주 결과 페이지를 기다린 사용자의 비중은 93%로 이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광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외부 링크 1회 방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광고 보는 설계가 적중했습니다. 또한 광고 진행 전에 캐릭터의 친근한 문구를 제작함으로써 사용자는 광고를 거쳐야 하는 비용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수용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가설을 세웠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가볍게 광고를 보고 운세를 확인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오는 흐름 습관 형성의 초입은 달성했다고 저희는 예상을 했죠.
네, 다음으로 이제 1일 운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크로스셀의 트리거인 연애운 사주보기 버튼 전환율은 20%로 1일 운세를 본 5명 중 1명이 연애운으로 넘어갈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애운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인 스토리 진입은 약 42%이고 스토리가 전개된 이후에 사용자 정보 입력은 약 34%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 중에 3.4명은 이제 1일 운세 이후에 연애운 서비스로 넘어오는 크로스셀 확장의 트리거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내부적으로 1일 운세를 본 후에 연애운 스토리로 이제 사주 결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 1%로는 검증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용자 평가인데요. 결과를 본 사용자분들 중에 77분이 이제 직접 평가를 남겨주셨고, 이 사주 결과가 나에게 맞는 것 같다를 약 48%, 결과가 아쉽다라고 평을 하신 분 비율이 이제 23%입니다. 긍정의 결과가 부정의 약 2배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사주 결과를 모르겠다 29%입니다. 이건 1일 운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 자체가 안 된다는 신호로 저희는 보았고, 이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운세가 너무 막연했다는 신호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야 할 일은 좀 분명합니다. 모르겠다로 평가한 사용자들을 이제 맞았다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설 검증에 있어서 실패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5월 30일 날에 이제 깨비의 1일 운세를 런칭을 했는데요. 데이 제로에 그 런칭한 해당 날에는 이제 150여 명의 이제 사용자가 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D+1에 이제 동일 인물의 진입이 10명으로 리텐션율이 7.2%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를 봐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출시 직후에 인스타그램 마케팅 광고로 하루 반짝하고 광고가 종료되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확실하게 재방문의 훅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1일 운세의 최우선 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방문, 즉 D+1을 30%를 이제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우선순위 1번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1일 운세 점수에 대한 사용자 신뢰성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제 1일 운세를 이제 경험한 사용자 한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타 사주 서비스와 대비해서 1일 운세 점수가 하루만 높게 나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며칠 연속으로 계속 높게 나오고, 이제 다른 사주 서비스와를 비교해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흘려듣지 않고 과연 이게 정말 진실인지, 그래서 이에 대한 1일 운세 점수 조정에 대한 A/B 테스트를 기획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 과정으로는 1일 운세를 제공하는 타 서비스들의 이제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지, 혹은 B 같은 경우는 점수를 후하게 잡을지, 혹은 유지할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현재는 저희 서비스가 웹 서비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를 앱으로 전환하면 이 리텐션율이 다르게 나올까? 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봤어요.
왜냐면 앱 서비스의 경우 웹 서비스와는 다르게 푸시 알림의 기능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로그인 기능을 연동한 사용자의 경우는 카톡 알림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사용자의 이 재방문 시도를 유도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5번째 파트고 도어선에 대한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애운과 일일운세를 각각 설명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 있는 콘텐츠입니다. 도어선이라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연우, 도윤, 깨비가 연애사주와 일일운세로 나뉘어서 콘텐츠 갈래가 나뉘어진 형태이고 연애운의 경우 콘텐츠 성격이 깊은 원샷 경험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몰입을 통해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일일운세는 연애운과 좀 다르게 좀 더 가벼운 스타일의 콘텐츠이며 낮은 진입장벽으로 습관 형성을 맡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결제보다는 재방문과 습관 형성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느낌으로 설계한 면도 있습니다. 두 서비스가 사실 타겟이 겹치는 게 목표냐? 맞습니다. 저희는 같은 사람이 둘 다 쓰는 게 목표이고 대신 연애운은 깊이를 만들고 일일운세는 방문 빈도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음으로써 저희는 두 서비스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퍼널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팬이 되었으면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 운세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콘텐츠가 기다려지고 운세를 보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를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총은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으며 취업은, 합격은, 재회, 궁합 등등 조만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수익 모델 또한 각 콘텐츠에 맞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애운은 콘텐츠를 구매하는 좀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더 깊은 해석을 원할 때 결제가 발생하고 이쪽이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합니다. 공시 2만 원에서 할인가 4,9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경쟁사들은 보통 2만 원, 3만 원대인 반면 저희는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반면 일일운세는 광고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쿠폰 파트너스를 통한 링크 형식이고 수수료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크로스피딩 구조입니다. 연애운과 일일운세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즉 하나는 유입을 만들고 하나는 깊은 몰입과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계속 돌아오면서 LTV가 올라간다. 그러한 도메인을 만드는 데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네, 이제 재밌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다른 팀 분들이랑 좀 달랐던 게 하나 있죠. 실제로 돈이 오가는 서비스를 저희는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의 큰 문제가 터집니다. 기존엔 그 피지사, 결제 대행 서비스로 토스 페이먼트를 골랐고 연동을 해보려고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사전 고지된 결제 심사가 원래 2, 3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도중 두세 달로 늘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기가 좀 급증을 하면서 제휴 승인 절차가 좀 강화가 된 상태고 심사가 그래서 좀 지연이 되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피지사로 좀 눈을 돌립니다. 거기다가 사업자 세무정산 같은 좀 비개발 업무들이 좀 팀 리소스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그 V1 유료 결제를 출시하는 게 좀 불가능해졌고 통합 출시가 아닌 무료였던 일일운세를 먼저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배포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5월 6일부터 지금 6월 12일까지 대략 5주 정도의 시간 동안 무료 배포에서 유료 결제 서비스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결제 심사에 대한 지연과 토스 페이먼트에서 페이앱으로의 전환, 카카오 로그인 도입까지 다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꽤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겪으면서 좀 배운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서 일어나는 일정에 대한 변경, 그리고 위기 상황 같은 걸 극복을 하면서 이 점이 좀 좋은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좀 밀리자마자 그러면 뭐부터 할 수 있냐 모드로 전환이 됐고 일일운세를 선배포하자라는 결론이 나와서 새로 신청을 하는 사이에 바로 일일운세에 대한 개발이 들어갔고 이러한 태도로 나중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재설계를 할 수 있을지 감을 잡는 연습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치만 유료 배포 후에 여기서 또 실제 운영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결제는 완료가 됐는데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는 첫 CS가 들어왔어요. 당시에 저희는 비회원 구조였고 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메일 확인 과정에서 사용자가 실수로 이탈을 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비회원 구조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실거래에서 드러난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저희는 바로 카카오톡 단일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기로 전환을 했고 결제와 결과를 계정에 고정을 해서 결과지 분실을 원천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그 회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했고 향후 D7 재방문 정밀 추적 그리고 CS 대응, 재발급 편의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처음에 마찰 최소화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희 그 CS에서 필요성을 확인이 됐고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의 교환에 나와 있듯이 단순 가정을 믿고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없는 실행은 차단하고 실제 사용자 문제를 보고 구조를 개선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더 재밌는 파트입니다. 네, 이제 실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V1 연회원 결제 성과인데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32건의 결제가 발생을 했고 매출은 16만 6,600원입니다. 네, 객단가는 4,900원으로 설계한 가격 그대로 형성이 됐고요. 이 금액은 지인들에 대한 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집계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환불 39건이 있는데요. 환불 그 숫자가 매출보다 많이 찍혀서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피지사에 대한 그 정산 구조 때문이고 결제 승인 취소가 환불로 잡히는 방식이라서 건수가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 측에서 좀 결제 오류가 발생하는 건수가 좀 많았어서 이렇게 나왔던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금액 자체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사주 콘텐츠를 구매했느냐였고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단순 조회수나 클릭이 아니라 실제 결제를 검증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지인이나 쿠폰 형태의 결제를 빼고도 유료 전환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실시간으로 또 숫자가 계속 늘어났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PPT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가 되면 몇 배로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일운세 광고 성과입니다. 일일운세는 결제가 아니라 광고 기반 모델인데요. 광고 클릭 140건 중 구매가 8건 발생했고 제휴 수익은 약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PPT를 만들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수정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광고를 고친 직후 바로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애운은 결제 모델이 작동을 했고 일일운세는 광고 모델이 작동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시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배성현 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개발과 사업을 담당한 배성현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시연하면서 좀 사업적인 디테일과 좀 개발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웹을 띄워놨는데요. 하나는 주소를 보시면 스테이징 도화선 사주.com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도화선 사주.com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사주 결과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결과가 틀리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되면 방과 같은 CSR 사례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도화선 사주.com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이곳에서 사전 테스트를 한 후에 패치를 통해서 도화선 사주.com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에 사전에 윤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그인 시스템인데요. 네, 로그인하고 내 정보를 확인하세요 하고 귀여운 깨비 캐릭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그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탈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로그인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로그인 해두면 네, 깨비가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네, 보관함에 이제 받은 결과도 모아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두 가지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로 이게 두 개로 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카카오 로그인을 배웠을 때 수강생 중 한 분이 저는 카카오 계정이 없는데요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포함하면 이제 로그인을 100%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구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카카오로 로그인 해볼게요. 네, 로그인 했더니 제가 사전에 등록했던 대로 네, 배성현님 반가워요 로 시작이 하네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주요 상품 네, 연애 사주가 이렇게 메인으로 띄워져 있고 리포트 보관함,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네, 안내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로그아웃하고 한번 추가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깨비의 일일 운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누르자마자 귀여운 깨비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네요. 네, 이제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 설문 폼에 이제 진입을 할 때 깨비가 다시 한번 권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하면 사전에 한번 이제 그 설문 폼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주 정보가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 운세 한번 볼게요. 네, 그 전에 추루 한번 사 먹고 싶다고 광고를 한번 봐달라고 하네요. 네,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네, 봉주루 빵집. 배가 좀 출출해지네요. 네,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렉이 걸리고 있어요. 네, 잠깐만 대응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떴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슬프네요. 네, 73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개발을 할 때 하한선을 70점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네, 73점이면 네, 최하점에 가깝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직장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밀어붙이기보다 조율이 먼저인 날이라고 하네요. 네, 조금 오늘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행운의 색,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 행운의 음식도 추천해 주네요. 오늘 저녁엔 한번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표 때도 나갔듯이 맞았다, 아쉬웠다, 모르겠다 뜨네요. 네, 저는 맞았다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공유하기 기능을 누르면 네,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아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바로 연애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애운 자세히 보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눌렀더니 연애 사주로 잘 연결이 되네요.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토리와 소리가 이렇게 재생이 되네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네, 우연치 않게 한 한옥집을 발견을 하고 이제 주인공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영상을 넣음으로써 몰입감을 좀 극대화하고자 했고요. 네, 이렇게 인터랙티브 요소도 넣었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울리네요. 연우의 첫 등장입니다. 네, 이렇게 도윤이하고 연우가 대치를 하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담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채팅창에서 한번 선착순으로 가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윤이를 좋아하는데 연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픕니다. 네, 연우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연우를 골랐지만 이제 도윤이가 좀 뒤끝이 있습니다. 네, 연우가 살짝 틱틱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 제 사주로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로딩 동안 이렇게 잘생긴 또 일러스트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네.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진다고 하네요. 사실 믿기진 않는데, 그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매력 점수, 도화 여부도 이제 알려줍니다. 상당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PAR 인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정보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네, 결제창을 열어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컴퓨터에서 이제 로그인 한다고 상당히 얘가 좀 결제를 좀 검사를 하네요. 네, 결제가 되면
이제 결과지를 보낼 이메일을 제하기는 합니다. 네,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맞으니까 바로 결과지 받도록 할게요. 네,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게 네, 추가 대사가 또 출력이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까 봤던 제1간 사주 그리고 1간 사주에 맞는 특성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의 제일 인기 있던 페이지, 네, 제 미래 연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좀 이분이 더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네, 상당히 좋은 미인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밑에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네요. 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 페이지로 가보면, 네, 이제 아까 설명된 대로 이제 선택하지 않은 캐릭터의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네, 연우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때 네, 도윤이가 이제 마치 최종 보스처럼 이렇게 말을 겁니다. 네, 연우와의 이제 티키타카가 이어지고 네, 한도윤의 데이터 사주 보러 가기 메인으로 이렇게 뜹니다. 한도윤 데이터 사주 보러 가기를 하면 네, 아까 선택지에서 이렇게 골랐던 것처럼 이렇게 도윤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시간상 일단 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케팅 파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는 서비스를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먼저 알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단순한 광고보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캐릭터 콘텐츠로 관심을 만들고 그 관심을 서비스 체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타겟은 연애와 사주에 관심이 많고 SNS의 사용이 익숙한 2030 여성이니만큼 몰입감을 위해 처음부터 서비스 홍보를 하기보다 연우, 도윤, 깨비라는 캐릭터를 먼저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목표 또한 KPI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먼저 콘텐츠를 통해 인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 서비스를 방문하게 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공유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정보형 캐러셀을 14편 정도 기획을 했고 시즌에 맞는 홍보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2편의 콘텐츠도 제작을 했으며 그리고 초기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서비스 설명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릴스형 광고를 2편 제작했습니다. 체험과 공유를 위해서 진단형 콘텐츠와 연우와 도윤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캐릭터형 콘텐츠도 기획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같은 원칙으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타겟 고민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2030 여성의 연애 고민이랑 사주 관심사 중심입니다. 그 다음 후킹 문구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겉바속촉 일간들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같은 질문형 카피도 있고 이 말 듣고 헤어지지 마세요 같은 자극적인 제목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하는데 연우, 도윤, 깨비로 친근함과 차별성을 강화합니다. 형식은 카드뉴스 릴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샌로그와 발음 챌린지 등 트렌드도 반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저희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모습이고 캐러셀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바속촉 일간들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라든지 이 말 듣고 헤어지지 마세요 같은 게 실제로 업로드 여기 있죠. 그래서 업로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중간 지점부터 좀 디자인 컨셉이 달라집니다. 왜 디자인이 다르냐? 이 시기에 콘텐츠 제작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동화를 좀 실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도 저희 나름의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점차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4가지 문제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오타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AI가 이미지로 카드 뉴스를 만들게 되면 텍스트가 이미지에 좀 박혀있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타가 나도 수정이 좀 힘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콘텐츠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만들었다는 기록을 일일이 좀 기록을 했어야 됐고 정해진 템플릿도 없어서 한눈에 파악이 안 됐었던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질 통일 문제입니다. 콘텐츠마다 크기와 화질이 달라서 좀 통일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나서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간편하자고 좀 썼던 AI가 오히려 할 일이 좀 추가가 되는 구조였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한눈에 좀 보기 힘든 작업 공간입니다. 기존 저희 그 피그마 파일인데 여기서 뭘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지금 어디까지 작업이 됐는지가 한 곳에 좀 정리가 좀 힘들었고 저희는 이 이슈가 대두가 되고 나서 마침 제가 그 디자인 작업이 얼추 끝났었던 터라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이랑 노션 백로그 시스템을 좀 만들게 됐어요. 콘텐츠 유형별로 좀 캐릭터 말투와 타겟, 고민 키워드, 포맷을 고정해 놓고 좀 클로드한테 카피를 뽑는 그냥 간단한 방식이었는데 이 방법의 핵심은 좀 3가지였습니다. 규칙 생성, 그리고 환경 구축, 그리고 구조화인데 먼저 프롬프트에 대한 규칙을 바로잡았습니다. 카피 문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별 말투, 성격, 그리고 금지어, 통과 같은 요소를 좀 고정을 시켜놨고 그 이미지 제작 방식도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클로드한테 저희 세계관과 캐릭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이 또한 진짜 거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AI가 좀 대신 제작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타 수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만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피그마에서 글자를 올려서 완성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글자를 새로 올리는 수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으로 제작을 했을 때의 그 리스크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출력 품질 또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는 작업 환경을 통일을 했는데 흩어져 있던 그 채널별 기록들을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하나로 모았습니다. 저희 미디어 콘텐츠 백로그라는 채널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리는 채널과 소재, 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날짜, 집행 여부 같은 것들을 한눈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통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구조화인데 콘텐츠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를 체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타겟들의 고민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호킹 문구와 등장해야 되는 캐릭터, 포맷 등을 쉽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라는 고민부터 없앨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하나 뽑는데 거의 한나절 넘게 걸렸던 게 이제는 1시간 안에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는 벌써 현재 이만큼 이것보다 밑에 하단에 더 있는데 잘렸고요. 저희는 아직 올리지 않은 콘텐츠가 이만큼 남아있을 정도로 많이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점이 이걸 좀 생각을 했었던 제가 어떤 날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팀원분들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팀원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투입이 돼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TMI인데 이 작업을 하다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왔어요. 프롬프트를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에어프라이어에 대한 그 다이얼을 돌리듯이 옵션을 선택하면 프롬프트가 완성되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였는데 그냥 재미로만 그냥 진짜 아주 간단하게 시간 남아서 만들어 본 거였고 아직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이 위기 상황 이거 자체가 위기 상황을 오히려 재밌게 풀어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케팅 백로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마케팅도 제품이랑 똑같이 단계를 나눠서 운영했고 초기에는 일단 SEO 콘텐츠를 쌓고 퍼포먼스 광고 소재를 테스트해서 어떤 게 반응이 오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인데
그리고 중기에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에 저장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클릭이 왔는지, 그걸 기준으로 콘텐츠를 최적화하고 유도 콘텐츠를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기로는 브랜드 캠페인으로 확장을 해서 채널 다각화를 하고 재유입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백로그처럼 시작 전, 중, 후로 나눠서 노션의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완료된 게 좀 꽤 있는데 진행 중인 것도 꽤 있어요. 일자별 발행 날짜랑 담당자, 그리고 카테고리를 다 붙여서 관리를 하는 구조고, 이것도 제품 백로그랑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별 실행 전략인데, 제가 기존에 기획을 할 때부터 콘텐츠를 업로드할 채널별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행동을 유도할 것인가부터 설계를 했는데, 우선 현재는 인스타그램을 메인으로 두고 있지만 트위터와 스레드, 틱톡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친밀감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여기서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서 서비스로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트위터와 스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친근하게 캐릭터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좀 유저와의 터치포인트, 그리고 접점이 되겠고요. 틱톡과 스레드도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기는 했지만, 하다가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일단 인스타그램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 순서대로 채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실제 마케팅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채널별 유입입니다. 연애운과 일일운세 모두 인스타그램이 가장 큰 유입 채널이고, 연애운은 약 47%, 일일운세는 약 44%가 인스타그램에서 들어왔습니다. 반면 직접 유입이나 출처가 식별되지 않은 비중도 꽤 높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UTM을 많이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외부 링크에 UTM을 붙여서 유입 경로를 더 정확하게 추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확인한 거는 채널 편중입니다. 현재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틱톡이나 스레드까지 확장을 해서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 데이터에서도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4월 19일에 저희가 첫 게시물을 올렸고, 현재 6월 12일 기준으로 16개의 누적 게시물이 있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 또한 1만 7천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릴스는 팔로워보다 비팔로워에 대한 노출 비중이 높았는데, 계정에 대한 규모보다 콘텐츠 자체가 신규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실제 유입으로 이어졌어요. 연예운 광고는 약 5만 원의 광고 비용으로 300회 이상의 사이트 방문을 만들었고, 일일운세 광고 역시 프로필 방문과 팔로워 증가로 연결됐습니다. 이번 운영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캐릭터 콘텐츠가 실제 유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일운세처럼 반복 소비 가능한 콘텐츠가 재방문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애운처럼 깊이 있는 콘텐츠는 결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반복 방문형 콘텐츠를 늘려서 콘텐츠 A/B 테스트와 광고 최적화를 통해 어떤 소재와 캐릭터가 가장 높은 반응을 만드는지 계속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도화선을 실제로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문서, 개발, 협업 측정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 않고 도구별로 책임을 분리했는데요. 노션은 PM 허브로서 이슈 트래커랑 위클리 스크럼, 그리고 PDD와 SE 등의 문서를 전부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GitHub은 코드와 이슈 그리고 버전을 관리하고요. 슬랙은 부서 채널에서 실험이나 CS를 바로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용도, 앰플리튜드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퍼널, 전환율, 상태 전이를 분석하는 측정 도구로서 사용했습니다. 결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앱으로 피지를 연동을 했고, UTM 링크랑 예산 정산에 대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합니다. 이 도구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데, 사용자가 행동을 하면 프론트에서 이벤트가 발화가 되고, 그게 백엔드에 이벤트 로그에 쌓입니다. 이거를 앰플리튜드에서 데이터팀이 지표로 계산을 하고 상태 전이랑 퍼널을 분석한 다음 노션의 결정 로그에서 다시 의사결정으로 돌립니다. 즉 행동에서 로그, 그리고 지표, 의사결정으로서 한 바퀴 돌고, 그 결정이 다음 실험에 개입이 되면서 관찰, 결정, 재관찰 루프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션이나 깃허브의 커밋과 업데이트 상황들은 슬랙으로 팀원 전원에게 전달이 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조화해봤습니다. 운영 또한 매일 오전 9시
데일리 스크럼, 그리고 오후 5시에 진행 보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체크인을 고정적으로 운영했는데요. 네, 여기서 일간 회의는 관측, 그리고 주간 회의는 판단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눴고, 이렇게 분리를 해두니까 회의가 잡다함으로 흐르지 않고 각자 가져갈 결정이 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긴급 이슈가 없는 한 오전 9시와 오후 5시라는 운영 가드레일 위에서 각자 맡은 업무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고, 개인 작업과 협업의 밸런스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획, 개발, DA, 마케팅 팀이 각각의 부서별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선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확장 로드맵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과하면 루프 그리고 CVR 그리고 습관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지표를 근거로 광고 게이트랑 로그인 구조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분석을 기반으로 총운이나 캐릭터 기반 사주, 챗 같은 콘텐츠 갈래를 좀 도메인을 더 하는 순서로 좀 진행될 계획입니다. 확장 방향은 사주를 축으로 두 갈래로 잡아봤는데 갈래 A는 사주 콘텐츠 확장입니다. 총운과 신년 운세처럼 검증된 운세 수요를 계속 콘텐츠로 펼쳐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갈래 B는 캐릭터와 서브컬처에 대한 심화입니다. 크랙 같은 AI 롤플레잉 방향으로 사주를 기반으로 두되 연우, 도윤, 깨비 같은 세계관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 콘텐츠로 넓혀가는 거죠. 하나의 긴 사주가 아니라 도윤이랑 연우, 깨비 등의 세계관 캐릭터와 가벼운 대화를 통해 사주를 상담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A와 B 중 어떤 것을 좀 먼저 선택할지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지표를 좀 더 수집한 후에 지표가 그 갈래를 결정하고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헤일메리 팀의 팀원들을 소개해야겠죠. 저희 헤일메리 팀의 구성과 역할, 책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 8명의 인원으로 기획과 개발, DA, 마케팅 부서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각자 W 이상을 맡아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의 캐릭터성과 소감을 담아본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서로 꽤나 닮은 캐릭터를 찾아주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전달해주신 소감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사님도 똑같이 생겼죠?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다들 발표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그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질문 나왔네요. 안 들으실까요? 잠시만요. 잘 들으십니까? 저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금 스토리라인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서브컬처에 심화된 캐릭터 디자인과 세계관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먼저 다양한 저희가 이쪽 서브컬처 쪽에 큰 조예가 깊거나 하진 않아서 많은 서브컬처를 저희도 직접 체험해보고 하면서 어떤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고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가는 게 소구 포인트가 될지 고민도 많이 하였고 또 이렇게 마침 질문해주신 분이 다인님이신데 또 이쪽 업계 그래도 전문가이신 다인님께도 문의를 드려서 상담도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구축을 하면서 사실 저희 팀원들의 취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지만 문스타님께서 연우의 많은 캐릭터성을 알려주셨고 진아님께서는 도윤이와 연우의 디테일한 설정들을 구축해 주시면서 내러티브 디자인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타이님이 조언해 주셨던 대로 저작권 문제가 가장 적은 노블 AI를 통해 연우와 도윤의 시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 시드 이미지를 또 팀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게 연우로 적합하고 어떤 게 도윤이로 적합한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노블 AI로 제작된 시드 이미지를 토대로 구글 나노 바나나와 챗GPT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AI 이미지는 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서비스에 사용될 영상 같은 경우에 성현님이 작업해 주시기도 하고, 다들 기본 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준영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공시가 2만 원으로 처음에 무료 배포했을 때 안내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2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주아이나 990, 사주아이 990 가격 등에 의해서 좀 더 가격이 낮은 사주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에 비해 차별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실제로도 유료 배포 전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미 저희는 초기에는 2만 원이 아닌 할인 판매가 4,900원으로 75%의 할인으로 가격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를 통해서 윌링리스 투 페이를 먼저 검증한 후에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 퀄리티를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럼 990원에 비해 4,900원이란 가격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아이 990을 직접 체험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마치 챗GPT나 클로드에게 사주를 문의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단순한 텍스트형 사주 콘텐츠가 아닌 청월당이나 타이틀 사주와 같은 어느 정도의 서브컬처 감성과 메인스트림 감성이 섞인 이미지와 인터랙티브 픽션이 가미된 그런 콘텐츠들을 기본 저희의 경쟁사로 잡았기 때문에 해당 타이틀 사주나 청월당 같은 서비스들의 경우는 정가 49,000원 이상의 할인가 3만 원대 혹은 2만 원대로 가격을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명확한 경쟁 상대인 타이틀 사주나 청월당의 가격에 비한다면 저희의 퀄리티는 더 높은데 그에 비해 가격대는 훨씬 더 낮은 형태로 진입이 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가격 같은 경우엔 그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사주아이 같은 경우엔 그러한 이제 이미지나 인터랙티브 픽션 제작을 위한 비용 소모가 없지만 저희는 그런 비용 소모 플러스 클로드 API 원가 확정 등으로 인해서 990원이라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 실제 높은 원가로 제작을 완료했고, 실제로 만약에 체험을 해보신다면 사주아이 990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내용적으로도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류의 청월당이나 타이틀 사주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희의 기본 가격 설정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월당이나 타이틀 사주 같은 그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구성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픽션이나 두 가지의 캐릭터 중에 선택을 하거나 학파가 분리되는 등의 차별화는 두었지만 기본 베이스 자체는 기존 메이저 사주들의 틀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사주 결과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입력 단계에서 현재 연원과의 궁합이나 초기 지금 그런 것들의 결과를 수집한 이유는 사실 마지막 페이지에 타이틀 사주나
텔러 혹은 청월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집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페이지에 너가 선택했던 고민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줄게. 그리고 너가 적었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줄게. 그런 식의 역할을 수행하는 설문 페이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도 그런 청월당이나 타이토 사주의 결과 흐름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준비해주는 결과들은 이 정도인데 이거 플러스로 너가 설문조사했던 거 내용, 너가 진짜 궁금해하는 현재 연인과의 궁합, 혹은 너가 적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줄게 라는 느낌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나 그런 선택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단순히 저희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존 그래도 성공을 거뒀던 사주 플랫폼들의 레거시적인 선택을 어느 정도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네, 준영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그 선택지별로 정말 결과가 바뀐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질문이 8개니까, 네. 그러면 8개 그 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해진 개발 기간 동안 그 8개의 폼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QA와 CS를 바탕으로 그런 선택지에 따른 답변을 조금 더 AI를 통해 고도화를 시키거나 좀 더 개인화를 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보조 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먼저 그리고 컨셉과 캐릭터 디자인이 잘 어우러져서 서비스 몰입도가 높았다는 칭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이 깨비가 너무 귀엽다고 하신 만큼 사실 저희가 서브컬처 장르에 좀 심화된 캐릭터들이다 보니 연우와 도윤이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약간 뭔가 잘생기고 약간 2D 캐릭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 메인 타겟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왔을 때 좀 더 거부감 없게 매일 볼 수 있는 콘텐츠로서는 좀 더 라이트한 캐릭터가 중간에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도화선이라는 저희 메인 컨셉처럼 불꽃이나 혹은 그런 영물 이런 컨셉을 위주로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경우에 너무 과하거나 귀여움이 좀 부족하거나 하던 와중에 저희 팀 내부에 깨비 어머니이신 소영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가장 인지도 높고 가장 범용적인 캐릭터인 고양이 플러스 원래도 약간 영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검정 고양이 그리고 저희의 도화선의 메인 컨셉인 불꽃까지 합쳐지다 보니 이제 메인 캐릭터인 깨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영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깨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 배경을 봤어요. 이상형 나오는 거 사진이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저부터도 그랬던 게 사실 요즘에 사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연애운이나 혹은 총운 심지어는 총운인데도 불구하고 무료 페이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마케팅 포인트가 미래 연인 얼굴 혹은 악연 얼굴 이런 것더라고요. 저조차도 저것 하나 때문에 사긴 좀 애매한데 근데 저것 때문에 좀 사고 싶기는 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구 포인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건 꼭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도 이번에 수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페이지에 머무시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 시간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똑같구나.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것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싶었고 또 사실 그 인연 얼굴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 인연이 그 어떠한 그 템플릿이나 잠깐 어감이 좀 이상하게 나긴 하는데 사주에 따라서 바리에이션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어떤 특징 같은 걸 토대로 저희가 AI 통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저희끼리 내부에서 일종의 이상형 월드컵도 하면서 나름 재밌는 방식으로 얼굴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션 페이지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희 팀 내부 인원들의 이상형도 아실 수 있고 또 강사님의 이상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자 버전, 남자 버전 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선택된 친구들만 블러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확실히 약간 비슷한 결인데도 다들 취향이 명확하게 갈리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면서 되게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 이미지도 만들고 서로의 약간 취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공유하면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의 약간의 연장선 같은 경우 같은데, 저희가 일단 낮게 책정을 했던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프로핏에 대한 부담보다는, 부담은 조금 있어도 일단은 1원이라도 단순 작은 돈이라도 저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과연 사용자가 우리 거에 몰입을 하고 있고 willingness to pay 말 그대로 WTP를 조금 어느 정도라도 느끼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격이었습니다. 4,900원이. 그래서 이 가격으로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원가율이나 혹은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4,900원으로 했을 때 마케팅 비용보다는 손익분기점을 넣은 상태이고, 하지만 4,9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기보단 그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케줄 상으로는 한 달간 간격으로 너무 크지 않은 선에서 1,000원,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용자들의 저항감을 좀 볼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이탈률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윌링스 페이가 확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그 또한 좀 저희는 좀 어느 지점에서 그게 발생하는지, 어느 지점까지가 저희 콘텐츠에 대한 매력이나 몰입도로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이탈 지점이 어느 정도에서 갑자기 확 높아지는지 등도 앞으로 조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을 통해 추후에 만들어진 총 콘텐츠라든가 학업 콘텐츠들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첫 CS가 들어왔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새벽 이제 1시에, 2시쯤에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보는데 좀 특이한 거래 내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결제를 했는데 막 결제를 막 다시 시도하고 있는 내역을 보고, 아, 이거는 뭔가 느낌이 싸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그 비즈니스를 보니까 채팅이 와 있더라고요. 결제가 됐는데 왜 결과지가 안 날라오냐고.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클로드 코드를 켜가지고 지금 서버 들어가가지고 좀 그거 좀 봐라, 내역 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결제를 해놓고 로딩이 오래 걸리니까 중도에 이제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메일 재확인을 통해서 이메일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결제하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하신 거죠, 이제 고객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일단 이메일로 발송을 다시 시키고 그 원인을 고친 다음에 이제 아침 9시까지 좀 뜬 놈으로 지내다가 9시가 되자마자 이제 대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쿠폰 한 장, 네, 도윤도 한번 보시죠 하고 드린 다음에 혹시 원하신다면 네,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로 마무리했더니 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메시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첫 CS는 그렇게 잘 해결이 됐고 네, 그 뒤로 이제 매일매일 좀 그 상담 메시지를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네,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주영님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방금 해주신 질문은 단순히 저희 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단 이번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다른 팀분들도 당연히 느끼셨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문제라기보단 당연히 겪어야 했던 과정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저희가 노션이나 슬랙 이런 걸로 운영 구조를 잡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이유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일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 온라인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것도 처음이고 결제 같은 것에 승인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계획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가늠 없이 그런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행정적 이슈, 그런 것들이 저희의 좀 트래픽이나 그런 걸 많이 잡아먹다 보니 그런 데서 온 혼란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게 저희 각자가 실제 업무를 하는 데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이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팀원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 정의도 작성하고 약간 결정적으로 미는 과정에서 초기 부트스트랩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윌링리스 투 페이를 보고 싶다라는 이 열망 때문에 너무 개발을 많이 진행을 했고 기능도 많이 만들었고 마케팅도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업무를 제가 드린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피드백이나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제 저부터도 다른 분들의 것에 좀 더 QA나 피드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조차도 이제 중간에 서로의 마음을 좀 터놓고 솔직하게 말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는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서로 어떻게 작업하는 게 서로에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분업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팀분들이 그리고 모든 팀원분들이 다 느끼셨다시피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좀 저희끼리 너무 더 돈독해지고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건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 잘한다는 말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 부분도 강사님께서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OKR 체크인이 어느 정도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아무리 저희가 판단과 경계를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리 판단으로만 그런 경계를 나누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토론이나 이제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자꾸 충돌하게 되거나 서로의 의견을 많이 내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도 함께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OKR 체크인과 데일리 스크럼의 역할이
분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계속 이야기가 겉돌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지표를 봐야 할 때인데 의견이 자꾸 발생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강사님께서 OKR 체크인을 한번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OKR 체크인의 역할과 데일리 스크럼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때가 마침 이제 저희가 유료 페이지를 오픈하기 전이었던 만큼 그걸 토대로 좀 더 보완해서 OKR 체크인을 기반으로 유료 배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료 배포 이후에 지표를 보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설정해야 되는지,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 가격 설정을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낮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사님의 그런 개입과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샤라웃을 안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수습이라기보단 또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라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 진행하신 이 팀 분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마지막 이제 발표 남았는데 마지막 발표도 이제 경청해 주셔가지고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하신 이 팀 분들, 질의응답하신 이 팀 분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